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또 혼자 시작하니까 약간 외롭긴 한데 그래도 뭐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는 전에 진행하고 그냥 휙 가버렸네요. 자, 오늘 첫 교시는 장순환 기자님이 또 부동산 이야기. 근데 이번에는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요즘 장순환 기자님이 가끔씩 이제 어혜진 소장님의 영역을 이렇게 조금씩 침범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순환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자 어혜진. 이제 대꾸도 안 하는군요. 네, 아, 예. 미국. 어혜진 소장님이 기분 나빠하실까 봐 대꾸를 못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어혜진 소장님 심심한 사과를. 네. 미국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이런저런 파장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지금 이제 전해드릴 내용은 지방 정부가 음. 이 미국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유탄을 맞았다는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그 미국 부동산 중에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는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예. 특히 뭐 시장 가격이 폭락해서 예를 들어서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는 한 1억 5천만 10년 전만 해도 1억 5천만 달러 빌딩이 지금 한 8천만 달러 절반 가격에 팔리고 시카고 같은 데서는 뭐 9천만 달러에 팔렸던 사무실이 불과 몇 년 만에 예. 2천만 달러 뭐 한 80% 할인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80%. 네. 요 보시면 요 화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요게 이제 뉴욕 타임즈의 기사인데 네. 이 큰 건물에 여기 하나 임대가 나가 있는 겁니다. 불 켜져 있는데 저기밖에 없더라. 저 위에도 조금 있는데요? 이건 그냥 뭐 계단에 불을 켜놨나 보죠. 저 컴퓨터 켜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다 공실인 거예요, 거의. 아, 그래요. 예, 이런 사무실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미국의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방 정부의 세수 위기에 연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세금을 어떻게 걷냐면은 주로 이제 뭐 부동산 보유세, 뭐 소득세, 예. 주민세 이런 것들로 이제 세금을 거두는데 이 전체 세수의 한 40% 정도가 여기 이제 부동산에서 거두는 세금이고 지방 정부 세수에 예. 그 40% 중에 또 한 40% 정도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을 보시면 사종 부동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여기서 주로 걷는데 이 사종 부동산이 뭐냐면 뭐 업무용 빌딩, 공장, 상가, 호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섹터에서 이제 세금을 한 40% 정도를 걷어가니까 이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조금 구조가 다른 게 있어서 제가 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뭐 주택 마찬가지지만 공시지가라는 걸 갖고 거기에 이제 일정 비율의 세율을 곱해갖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게 공시지가죠. 네, 공시지가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나온 이제 과세 표준액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네. 뭐 미국도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가 반영을 빨리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공시지가의 변화의 진폭이 작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 가격, 그 정부가 계산하는 그런 감정 가격에다가 예. 이제 상업용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수익이 중요하잖아요. 예. 임대료 수익이라는 게 이제 미래의 어떤 가치까지 현재로 끌어당겨서 이제 가치에 녹이는데 네. 지금 이런 이제 뭐 B급 오피스라든지 좀 오래된 오피스들은 가격이 뭐 20-30% 예전에 비해서 20-30%도 안 하다 보니까 이 시장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매기는 이제 과세 표준액에 그 하락분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니까 예. 정부가 매기는 세금도 팍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금 어려운 곳들이 좀 대도시 중에서 좀 오래된 빌딩들이 많은 곳들인데요. 예를 들면 뭐 애틀란타, 보스턴 이런 네. 곳들이 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 변동에 가장
취약한 곳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왜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 샌프란시스코의 빌딩 공실이 뭐 20-30%가 된다고 맞아요. 전해드렸잖아요.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예산이 한 1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같이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10억 원 이상, 10억 달러 이상 이 세수 빵꾸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가로 세금을 걷는데 워낙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네. 시 정부나 뭐 주정부나 거를 세금이 없다. 그렇죠. 뭐 세금이 없기도 하고 얘네들은 그냥 나자빠지잖아요. 아예 그냥 디폴트를 선언해 버리고 세금도 예. 이제 체납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네.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해서든 그래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게 하는 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 가격이 그대로 이제 뭐 세수라든지 이런 거에 바로 연결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변화율이 진폭이 작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시지가 뭐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20년 동안 공시지가가 떨어진 적이 뭐 한두 번 정도래요. 대부분 완만하게 오르고 거기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완만하게 오르는 정도다 보니까 예. 부동산 시장이 웬만큼 흔들리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세수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또 세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체납을 하더라도 이런 막 지방세는 자주 좀 헷갈리긴 하는데 예. 하여튼 세금을 우선 이제 경매나 공매 나갔을 때 우선순위로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확보가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좀 쉬운 편인데 네. 아마 미국은 정확하게 그 구조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금이 펑크가 났다. 네. 미국도 네. 부동산 때문에. 게다가 이 미국이 이제 세수가 빵꾸가 나는데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은 그 팬데믹 때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보조금들을 엄청 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가 현금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 직원들 월급도 올리고 뭐 농구장도 갈고 테니스장도 갈고 우리 아, 옛날에 정말? 그 보도블록 깨서 다시 갈듯이 이런 일들을 엄청 했어요. 네. 이렇게 돈이 막 풍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막 물 쓰듯이 쓰다가 이제 세수가 구멍이 나니까 이제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약간의 아. 그 막 이제 약간의 그 부자처럼 예. 졸부처럼 돈을 쓰다가 지금 이제 돈이 딱 끊긴 상황이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더 그 세수에 대한 어떤 갈망이 더 크겠죠. 네. 열심히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하겠군요. 세수도 걷어야 되니까. 근데 미국 같은 정부도. 경우에서는 부동산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인위적으로 하는 건 좀 덜하겠죠,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이 상업용 부동산이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왜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는 한번 쇼크가 오고 팍 꺼졌다가 그냥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비두면 이제 뭐 뭐 알아서 가격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뭐 당연히 세수도 정상화됐겠죠. 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업용 부동산의 하락이라는 게 미국의 구조적인 변화와 이제 다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구조적 변화가 뭡니까? 그 구조적 변화라는 게 지금 뭐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오피스로 나와서 근무를 잘 안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오피스 수요가 확 줄고 예. 게다가 이제 오피스 수요 중에서 뭐 A급 오피스, 큰 오피스, 최신 오피스는 그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데 낡은 곳, 오래된 곳, 입지가 네. 좋지 않은 이런 곳들은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피스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 다시? 사실 뭐 지금 가격이 20-30%밖에 안 하는 것도 예. 그 미래 수요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일하는 방식, 일하는 장소가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팬데믹을 예. 거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수 체계를 좀 바꾸지 않는 이상 구조적으로 세금을 걷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또 거둘 걸 찾아내겠죠. 뭐, 아니면 세율을 올리거나 뭐. 뭐 그걸 좀 조정을 해야 될 건데 뭐 일단은 이제 공공에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줄이거나 예. 뭐 보통 저희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줄이거나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종류의 세금을 올리거나 음.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공공 서비스가 줄게 되면 사람들이 사는 게 불편해지잖아요. 예. 예. 불편해지니까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아, 이 동네가 별로 안 좋네, 막 쓰레기가 쌓여 있네, 뭐 이런 컴플레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세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여긴 뭐야? 다른 주에는 이렇게 세금을 안 올리는데
하면서 이제 기업이라든지 주민들이 떠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과세 기반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미국도 그렇고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다. 네. 야, 이 상업용 부동산은 진짜 금방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네. 이 장수영 기자님이 그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 얘기한 것도 꽤 된 것 같은데.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뿐더러 예. 사실 저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많이 해서, 예. 네, 개인들도 그렇고 뭐 연기금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주 고금리 상황에서 수요는 많이 없고 금리를 이제 다른 갈아타야 되는데 예. 차환할 때 그만큼 이제 수익이 안 나오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잖아요. 예. 대출 못 받으니까 이제 디폴트를 하고 막 이렇게 무너지는 곳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해서 뭐 내후년까지 이게 차환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디폴트가 나기 시작하고 뭐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막상 그 차환 시기가 돌아와서 이제 디폴트가 돼버리면 우리 이제 투자자들의 돈도 이제 많이 이제 사라져 버렸겠죠. 원금도 이제 제대로 못 걷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제 영향이 시작도 안 됐는데 올해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뭐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야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가 있고 거기에 예. 뒤따르는 이제 손실을 뭐 당연히 감내하니까 투자를 했을 텐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그런 인식이 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요 기사는 어디 나온 기사입니까? 이건 FT? 뉴욕 타임즈? 네, 뉴욕 타임즈에 나오는 겁니다. 역시 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이번에는 뉴욕 타임즈 봤으니까 이번엔 또 FT로 가보겠습니다. FT. 네. 아, FT는 어예진 소장님이 좋아하는 건데. 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재밌는 기사가 좀 있어서 예.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뭡니까? 좀비. 네, 이 좀비 자동차 공장들이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다. 야, 제목 좋네. 이런 기사인데요. 예. 이게 좀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자동차 시장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예. 중국이 이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이제 자동차 수출국이 됐고 뭐 3천만 대까지 팔릴 정도로 볼륨이 커졌다.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요즘. 네,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시장 안에서도 양극화가 좀 벌어지고 있고 예. 또 자동차 시장 안에서 내연기관하고 이 전기차 시장의 어떤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중국의 지금 자동차가 전기차까지 포함을 해서요. 한 캐파가 한 5천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데 예, 현재 공장 기준으로 보면 공장의 이제 생산 설비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 5천만 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중국에서 1년에 생산하는 게 한 3천만 대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내연기관차가 한 작년에 한 1,770만 대 중국 전체 생산량의 한 3분의 2 정도를 내연기관차가 생산하고 있는데 네. 이 내연기관차 기존에 뭐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쓰는 자동차 말하는 겁니다. 이 자동차가 생산량이 2017년과 비교하면 거의 40% 정도 줄었어요. 요게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이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를 쓰는 비클, 뭐 전기라든지 뭐 예.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그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런 것들인데 이게 거의 3분의 1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당연히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차들은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차 중심으로 가면 전기차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데 말씀드렸듯이 생산할 수 있는 캐파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어서 5천만 대의 캐파가 있는데 3천만 대밖에 지금 이제 생산을 못 하고 게다가 내연기관차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살아 있는데 죽은 것 같은 공장들이 계속 점점 쌓이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공장들이 생긴다. 네,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특히
왜 중국은 이제 외국 글로벌 메이커들의 합자 형식으로 이제 많이 진출해서 국내에서 이제 팔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중국 내수 시장에서 왜 아주 싼 전기 자동차들이 시장을 이렇게 잠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차들이 저기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런 차들이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잘 팔렸거든요. 엄청 싸잖아요, 저. 이거 홍광민. 엄청 싸요. 예. 여기 보시면 엄청 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뭐 물론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주로 이런 정도에서 이제 자동차들이 많이 팔렸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내연기관차의 이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중국과 외국 그룹이 합작한 이제 내연기관차 중심의 한 16개 합작 회사 중에서 5개 정도만 가동률이 50%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나머지들은 한 3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쓸모가 사라진 공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일단은 버텨야 되니까 생산량을 줄인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공장을 이제 파는 거예요. 매각하는 건데 이게 어차피 수요가 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장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완전 헐값에 팔아야 돼요. 여기 기사에도 좀 언급이 됐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차의 충칭 공장이거든요. 예. 그게 뭐 투자를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뭐 그 이상 했는데 그 충칭시의 공기업에다 매각할 때는 3천억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헐값에 이제 팔거나 네. 아니면 이제 생산 인력을 줄이는 건데 뭐 여기 보면 우리나라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뭐 도요타, 뭐 닛산 이런 자동차들도 지금 막 거의 줄 지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력을 줄이고 있고 뭐 미쓰비시 같은 데서는 이미 이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이제 자동차 브랜드, 특히 이제 내연기관의 중심을 둔 브랜드들이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의 브랜드가 한 60에서 70개 정도 쌓인 것 같은데 예. 그 중에서 뭐 한 70% 정도는 사라질 것이다. 최소 뭐 2, 3년 내에 네. 뭐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아딘이 뭐 요즘 네, 뭐 전기차만 니오, 잘 나가고. 네, 네. 비아디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300만 대를 팔았거든요. 중국에서 생산한 비아디를. 그러니까 그게 거의 전년 대비 거의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는 거죠. 아니 다른 나라는 전기차가 요즘 안 팔리고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고 아니면 다시 내연기관차가 요즘 팔리고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네. 중국은 그런 분위기가 없나 봐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일단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예. 내연기관차랑 이제 전기 자동차가 경쟁을 하면서 뭐 요즘에 그 외신에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더라고. 해외에서는 그 중국 자동차들이 좀 많이 나갔다가 이제 한두 번 사보고 야 이거 되게 성능이 별론데 그래서 재구매를 잘 안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예. 그 내수 시장에서 중국 경제가 지금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수 시장 자체가 좀 쪼그라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에서 팔 데가 안 되니까 없어서. 일단 다 밖으로 이제 나가서 팔려고 하는데 네. 일단 뭐 자동차 자체 경쟁력이 옛날보다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라는 게 되게 신중하게 고르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이 계속 유지가 될지 좀 뭐 걱정하는 시선도 있고 예.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사실은 러시아 쪽에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 보시면 예. 네.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예. 작년 2022년 10월에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점유율이 26%밖에 안 됐는데 예. 뭐 작년 10월에는 거의 56%까지 늘었어요. 러시아 내 네. 중국 자동차 점유율. 그러니까 러시아에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다 철수했잖아요. 아. 그 틈을 이제 중국 자동차들이 다 메우면서 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수출량들이 엄청 늘었고 또 예. 전기 자동차도 엄청 늘긴 했어요. 네. 그 수출량이 늘긴 했는데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늘긴 했고 내수는 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내수 시장에서도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 자동차 공장 굴리려면 인력 놀리지 않으려면 어쨌건 팔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할인 경쟁을 하거나 뭐 이제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작년 말 뭐 올 초인데 뭐 후베이성처럼 이렇게 여기는 보조금을 좀 경제를 살리려고 보조금을 좀 줬던 동네인데 네. 뭐 이제 자동차 브랜드들이 뭐 차 가격을 최대 뭐 40% 정도까지 내리기도 하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고 뭐 20-30%씩 예. 세일을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많이 깎아줘도 한 5%밖에 안 깎아주잖아요. 예. 근데 여긴 뭐 20-30%씩 깎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 계속 출혈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이제 도태되고 이런 어떤 죽음의 랠리를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예. 가뜩이나 전기차도 경쟁이 심하니까 네.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더 내연기관차랑 없다. 경쟁 엄청나게 하고 또 내수에 잘 안 팔리니까 전기차도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예. 내연기관차들은 더 경쟁이 어렵고. 어려워지니까 더 다운시키고 이런 이제 경쟁의 악순환에 빠진 거죠. 야,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그냥 중국은 근데 이제 전기차로 그냥 다 재편되겠네요. 전기차가 그러면. 점점 더 늘어나긴 하는데 예. 내연기관차들도 좀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보면 보통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네. 상하이, 베이징 이런 데 한 2천만 명 가까이 되고 조금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대도시긴 한데 규모가 좀 작은 곳들을 뭐 한 1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뭐 중소도시라고 하기 좀 그렇고 작은 대도시들은 예. 거기 이제 아직 수요가 자동차 수요가 많이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요? 거기는 왜요? 일단 이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일단 대도시 중심으로 크기도 했고 예. 이제 지방은 아직 전기차 인프라가 예. 충분히 안 깔려 있어서 네,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 전기차가 아직 진출을 활발하게 못했는데 예, 이런 예. 곳들이 뭐 중국에서 100만 명 이상 300만 명 미만인 도시가 한 70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시골이 일단 뭐 많다. 예. 지방도 많다. 중국은. 뭐 시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 규모가 조금 작은 대도시?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예. 이제 뚫으면 내연기관차도 이제 그런 시장에서 좀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에 아주 오래전에 진출했던 폭스바겐이나 이런 이제 내연기관차 중심의 브랜드들이 예. 그런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제 중국 이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이제 중국이 부상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재편되다 보니까 예. 이 내연기관차의 이제 자리는 점점 더 위축되고 그 내연기관차 중심의 어떤 사업을 펼쳤던 뭐 GM이니 폭스바겐이 뭐 현대자동차도 포함해서요. 예, 예. 그런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그 요즘 테무 이런 것도 유행인 게 네. 중국이 전부 다 시골에 가더라도 스마트폰은 거의 다 있고 네. 거기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게 생기니까 뭐 이렇게 진짜 곳곳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 열풍이라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요즘 넘어오는 건데 모르죠. 이 이제 저희도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대거 이렇게 넘어올지. 전기차도 진짜 중국은 네. 전기차로 진짜 확 완전히 다 재편되는 첫 번째 시장이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전기차 비중이 거의 한 30%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진 거죠. 예, 예. 뭐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보조금도 많이 줄이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그렇게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시장이 됐는데 그래서 뭐 좀 걱정이긴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주력 수출품이잖아요, 자동차가. 근데 현대기아차도 지금 중국에서 많이 이제 고전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 너무 빨리 이제 시장이 재편되다 보니까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하여튼 살아남아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뭐 전략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긴 한데 뭐 현대차 분들이 잘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장수환 감사합니다.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